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한가위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미리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내일 추석날을 가족 친척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이제야 귀성길 오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상의 고단함은 접어두고 연휴에는 즐겁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성기영의 경제쇼에서는 명절이면 더욱 극성을 부린다는 스미싱 범죄와 또 점점 늘어나는 사기 범죄 수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예방법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국내 증시는 휴장이지만 미국 시장은 정상적으로 이어지는데요.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은 한국 시간으로 19일 새벽에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결정에 쏠려 있습니다. FOMC 결과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추석이나 설에는 명절 연휴 특성을 악용한 피싱이나 스미싱 공격이 급증하면서 그 피해도 더욱 커져서 금융당국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는데요. 명절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사기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죠.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에서 발생한 사기 범죄가 1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사기 범죄의 종류부터 피해 대상, 규모, 원인이 점점 다양해지고 또 조직화 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책은 없는 걸까요? 개인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채원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사기 예방 솔루션이라는 책을 쓰실 정도로 이제 사기 전문 분야의 법률 변호사로 유명하시던데 일단 그 전에 33년간 검사로 재직하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예. 이 검사 33년 생활하면서 알게 된 사기 예방 지혜를 모아서 네.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1년 9개월 전에 서울 네. 동부지검에서 정년 네. 퇴직을 하고요. 현재는 변호사로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변호사로 활동하신 지는 이제 2년 조금 못 1년 9개월 1년 됐습니다. 9개월 되셨어요. 근데 검사 재직실의 시절에도 사기 관련 전담팀에서 좀 활동을 오래 하셨으니까 어떠셨습니까? 예. 주로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사기당하시는 바람에 한 20년 정도 복구한다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검사가 됐는데 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사기 사건을 보면 남의 사건 같지 않고 계속 관찰하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검사된 지 20년 되니까 네. 같은 유형의 어떤 패턴들이 보이더라고요. 사기라고 하는 무대에 사기꾼과 사기 피해자만 다르지 네. 패턴이 발견되니까 이건 중요한 정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면 사기가 많이 예방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계속 관찰을 했습니다. 네, 오늘 좀 제대로 알려주십시오. 예. 그런데 이제 유년 시절 말씀을 좀 여쭤봐도 될는지 모르는데 어쩌다가 아버님께서 이렇게 사기를 당하셨었는지요? 예, 제가 어렸을 때 네.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요. 네. 대구에서 서울로 이끌어 주었던 직장 상사가 네. 집 한 채 살 돈을 저희도 이제 친척한테 빌린 돈인데 살 돈을 아버지한테 빌리고 네. 어느 날 밤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사골세 낼 돈도 없어가지고 서울역이 상월곡동 근처에 살았는데요. 네. 거기가 이제 교회선 옆인데 네. 그 기찻길 옆에 무허가 건물에서 이제 생활했죠. 그리고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해서 아버지 꿈은 이제 뭐냐면 네가 검사가 돼서 집안을 일으켜라. 네. 근데 검사가 돈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네. 명예를 중요시하셔서. 네. 그럼 아주 유년 시절을 그 아버님께서 사기를 네. 당하시는 바람에 좀 어렵게 보내셨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예. 네. 자, 그래도 잘 복구가 돼서 또 예, 검사 다행히. 되시고 예, 예.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많이 예. 노력을 해오셨는데 그러면 정작 검사 생활을 33년 하시는 동안 예. 직접 사기를 당하시거나 그런 일은 없으시겠죠? 감히 검사한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데요?
근데 사기꾼들은 이제 그걸 노리죠. 제가 현직 부장 검사 때 네. 학교 선배한테 네. 사기를 당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현직 검사 때는 창피해서 얘기를 못 했는데요.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느 날 한 10년 정도 친하게 지냈던 학교 선배가 네. 이번 달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결제를 못하면 신용 불량자가 된다 그래서 아이고. 두 번에 걸쳐서 690만 원을 이제 빌려줬습니다. 액수 정확히 기억하시는군요. 이게 워낙 약이오르니까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났는데 네. 연락도 없고 그래서 우연히 연락을 했는데 네. 자기도 어떤 사람한테 사기당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로부터 한참 뒤에 몇 년이 지난 뒤에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죠. 네. 선배님 이건 뭐 금액 한 할부금 듣듯이 매달 넣으면은 이거 한 1년이면 갚을 수 있을 텐데요. 그랬더니 네. 문자가 왔습니다. 네. 임부장 미안하다. 내가 형편이 펴서 이제 돈을 보내줄 테니까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랍니다. 네. 그래서 계좌번호를 가르쳐 줬는데요. 네. 아직도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감감무소식이요. 예, 10년이 벌써 지났죠. 그래서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요. 일반인이 검사가 현직 검사가 그 정도 당할 정도인데 일반인은 더 하죠. 그러셨군요. 이제는 무슨 이러다가 사기 공화국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사기가 많이 일어나나 봐요. 예. 집계를 좀 해주신다면은요. 예, 벌써 사기 공화국 된 지는 되게 오래됐고요. 네. 저기 2022년도 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네. 전체 발생 건수가 148만 2천 건이거든요. 네. 그중에 사기 사건이 32만 4천 건. 다시 말해서 21.9%가 사기 사건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5건 중에서 한 건은 사기 사건이고요. 네. 또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차용 사기 네. 23.3%가 차용 사기. 말씀하신 것처럼 돈 빌려줘서. 예, 빌려가고 안 갚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2015년 전에는 절도 사건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네. 근데 2015년부터 사기 사건이 절도 사건을 이제 앞질러 갔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처에 CCTV가 달려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절도를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대도 조세 형이도 더 판사 앞에서 더 이상 절도 못 한다고 CCTV 때문에 항복선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새 늘상 강조하는 게 차용증에도 CCTV를 달아라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드리는데요. 차용증에 어떻게 CCTV를 달아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차용증은 원금 변제 날짜 이자 네. 민사 소송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네. 그걸 가지고서 소송하면 이깁니다. 근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사기꾼은 다 차명으로 돌려놓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승소 판결 받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받을 돈이 없을 수 그제서야 있죠. 사람들이 사기죄로 들고 오는데요. 네. 고소장을. 형사를 접수하려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구속될 상황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합의금이 나오거든요. 아. 피해자는 그걸 노리는데. 네. 근데 안타깝게도 차용증에 보면은 그런 상대방이 했던 약속, 다시 말해서 사기죄는 남을 속여서 재산을 취득하는 건데 속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 사건의 80%가 불기소가 되거든요. 네. 10건 중에 2건만 인정돼요. 그렇군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기망하려는 의도가 거기 차용증에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난 약속을 했는데 사기 치렸던 건 아니었다. 이러면은 사기죄는 성립이 안 된다는 예. 거잖아요. 특히 이제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빌려가는 돈의 용도를 속이면 사기죄가 된다는 거거든요. 뭐 땅 계약금으로 쓴다 그러면서 빌려가서 자기 뭐 빚을 갚는 썼다든지 그러면 네. 사기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몰라서 현직 검사 때 보면은 사기 사건들의 상당 부분은 용도 때문에 서로 네.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게 못 바뀌어져 가지고 네. 무혐의 되는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용증에 CCTV를 달아라 그래 가지고 제가 만든 차용증이 있습니다. 네. 상대방의 약속을 거기다 담으면 되거든요. 그럼 차용증을 CCTV로 찍어라 이런 그게 말씀이 CCTV 아닌 가 거죠. 그게 CCTV죠. 그럼 이따가 조금 여쭤보고요. 그 이제 사기 범죄 스타일도 아까 이제 한 20년 지켜보시니까 이제 유형이 이렇게 딱 정리된다고 하셨지만 예. 그 시대별로 조금씩 변화는 그렇죠.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는 AI를 활용했어요. 보이스피싱도 옛날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보면은 지방 법원장이 그 자기 자녀를 납치해서 장기뗀다 그러면서 6천만 원 그 보이스피싱을 당했거든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대포폰을 쓴다든지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 2021년도에 가서는 또 이걸 좀 더 진화시켜가지고 그 우리 자녀나 가족의 휴대폰 번호를 해킹을 해가지고 네. 그 번호로 변작을 시켜서 마치 걸려온 전화가 우리 가족 전화로 이렇게 오거든요. 의심 없이 받게 되죠. 네, 그래서 또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가장 최근에는 또 한 단계 발전해서 AI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네. 딥 보이스, 네. 음성을 갖다가 3초 이상의 그 분량만 있으면 똑같이 해준다는 거거든요. 네. 기술이 좋아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충남 경찰청에서 중국 항저우에 가가지고 네. 1,500억 그 피해 금액의 그 보이스피싱 1당을 검거했는데요. 네. 그중에 한국 사람이 44명이었는데 검거 현장에 네. 그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검사의 얼굴에다가 그 음성을 입히는 그 훈련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네. 금년도에 보면은 중국 네이멍구에서 네. 자기 친구한테 화상 통화를 하면서 네. 딥 보이스, 딥 페이크 그러니까 그걸
조작을 해가지고 네. 8억 원 사기친 사건이 발생했고요. 네. 또 금년 초에는 중국의 그 홍콩에 보면은 네. 그 웜 GPT라 그래가지고요. 챗 GPT를 좀 이렇게 거기다가 아주 다크웹 그래가지고 좀 다크웹 악성으로 이렇게 버전이군요. 해가지고 네, 네. 그걸 활용해서 홍콩 금융기관에 어. 이게 이제 CFO라고 그러죠. 재무책임자. 네, 네. 그런 거로 가장해서 그 직원한테 어디로 340억 원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안 보냈어요. 그랬더니 네.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하고 이 직원하고 같은 동료와 같이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그 네. 장면을 보여주면서 네. 보내주면서 빨리 보내. 그랬더니 이제 동료가 옆에 있으니까 속았죠. 그래서 보냈어요. 나중에 보냈는데 나중에 그게 전부 다 가짜랍니다. 그렇게까지 예, 지금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하고 AI를 사용한 그렇죠. 진흥화되고 그렇죠. 고도화된 생성형 범죄가 AI를 통해서 그렇군요. 예, 그게 가장 핫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로맨스 스캠을 보면은 연애 네. 빙자에서 이게 뭐 이별했거나 사별해서 외로운 사람의 그 감성을 이렇게 건드려서 돈을 이제 가져가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좀 더 발전해서 이제 재테크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접근해서 어느 정도 애정 관계가 쌓이면 자기가 사실은 이 투자 관련 주식이나 코인의 전문가니까 네. 이 사설 어떤 거래소로 연결해줘가지고 재테크를 권유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두 개가 결합된 형태가 있고요. 아.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한때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투자 빙자 사기 그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플러스하는 게 뭐냐면 유명인의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네. 내세워서 네. 뭐 축구 선수라든지 여러 명을. 근데 기본적으로 사기꾼들은 상대방의 신뢰를 얻어서 경제벽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신뢰하는 유명인들이 나오면 일단은 경기가 다 무너지니까요. 네, 네. 마치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뭐 주식도 추천하고 이렇게. 그래서 해서 저희 사기- 방송에도 그 전문가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고충을 토로하신 적이 있었어요. 늘 신고를 하는데도 계속 올라온다고. 예, 나는 맞습니다. 그런 걸 권한 적이 없는데 예, 예. 그런 게 번연이 올라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명인을 사칭한 그 투자 리딩방, 리딩 사기 이런 게 판을 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전세 사기 그래서 이제 삼행시 전세 사기라고 그래요. 삼행시 전세 사기 그건 예. 뭐예요? 2019년도에 보면 창원시에서 네. 이제 임대인이 월세를 놔달라 그랬는데 네. 이게 전세 그러니까 가짜 주인을 데리고 와서 전세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요. 중개업자가. 예, 네. 150명을 상대로 네. 73억 사기친 사건이 옛날에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전세 계약을 하면은 네. 그 임대인한테 이제 5천만 원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집주인하고는 막 500만 원 월세 보증금, 월세 뭐 45만 원 이렇게 하면은 4,500만 원 정도가 남으니까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거 잘못 보냈으니까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번거롭잖아요. 네. 요새는 이제 발전한 게 뭐냐면은 똑같아요. 근데 집주인의 집주인이 뭐 정아름 그러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의 모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단체 그걸 만들면 네. 통장 개설이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 통장으로 이제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번거롭게 주인한테 그 받은 돈 주세요 이 소리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엄청나게 진화된 가장 최근에 일어난 전세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전세 계약을 해놓고 그 집주인이 월세 똑같이. 계약인 것처럼 해서 월세 보증금만 주고 전세 보증금 나머지는 본인이 가로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집주인은 월세를 놔달라 그랬는데 네. 전세를 놔달라고 한 것처럼 네, 해서 네. 그 보증금 차액을 자기가 가져가는데 네. 옛날에는 일단 임대인 통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네. 집주인한테 번거롭게 자꾸 전화해서 일일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네. 아예 집주인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름 그러면 하면은 뭐 그런 식으로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의 사람은 모임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통장 개설이 되니까 예. 그게 삼행시로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건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현. 예. 뭐 윤리 윤구경, 예, 맞습니다. 윤리 국어 영어 연구회 이렇게 그렇죠. 이런 해가지고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연구했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야, 이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삼행시 전세사기라는 그렇죠. 말이 나온 거군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외에는 또 요새 보면은 그 공연 티켓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스포츠 어렵게 이제 저거 하는데 공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두 자리에 뭐 20만 원, 40만 원 그러면은 그 웃돈 해가지고 45만 원을 일단 넣으면은 네. 일단 보내면 하는 얘기가 수수료 1,000원이 안 들어왔답니다. 네. 그러면 이거 1,000원만 더 넣으면 되는데 다 한꺼번에 다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 처음에는 이제 속아서 하다가 뭐가 이상해서 돈을 네. 다 돌려달라 그러면은 네. 100만 원 이상 돼야지 돈을 돌려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유인해가지고요. 심한 경우는 900만 원까지 이렇게 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뭐 이중으로 티켓을 판다든지 아니면 뭐 가짜 티켓을 판다든지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가짜 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그런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네. 그 전에 보면 이제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여전합니까? 어떻습니까?
옛날 그 몇 년 전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그 피해자한테 설문을 돌렸는데요. 네. 그 관계가 피해자와 사기꾼 관계가 보니까 지인이나 친인척인 경우가 66.2%였습니다. 10명 중에 7명은 아는 사람. 네. 왜냐하면 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기 때문에 네. 맞춤형으로 사기치죠. 저 맞춤형이요? 사람한테 어느 정도 사기치가 고소를 안 당할지. 네, 그래도 약한 고리를 그렇죠. 파고들 수도 있는 예, 거고요. 예, 예. 그렇군요. 그런데 지인이나 이제 가족, 또 친척에게 당할 경우는 아까 이제 알기 때문에 유리한 면도 있지만 정작 이제 피해를 인지를 하고 나서 막 그러다가도 피해가 적은데 이걸 신고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서 넘어가는 거를 또 기대할 수도 있을까요? 예, 되게 많죠. 아. 그 사기꾼 특징 중에 하나가 네. 고소하기 애매한 금액을 사기칩니다. 그게 어느 정도일까요? 그게 사람 경제 수준에 따른데 보통 한 50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고소하려고 그러면 일단 고소장 쓰는 것부터 번거롭고. 스트레스 받고요. 그거 가지고 변호사 선임하기도 뭐하고. 네. 그 고소하게 되면 또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지 또 혐의를 부인하면 대질 조사받아야지. 이거는 너무 시간 많이 낭비가 되고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버리죠. 내가 저 사람 잃고 말자 그렇죠, 이러고 그냥 그렇죠. 맞습니다. 넘어가는 경우가 예, 있는데 이게 이제 가족에게도 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심한 경우는요. 네. 자기 언니한테 당한 분이 있습니다. 9천만 원 빌려줬는데요. 네. 자기 빌린 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네. 민사소송을 했는데요. 네. 중요한 게 계좌로 넣어줬는데 차용증은 안 받았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입금증, 네. 그 차용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입금증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빌려줬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그건 나중에 이럴 것 같아요. 내가 빌려준 돈 바꿔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그게 입금증은 뭐냐면 돈이 건네갔다는 거에 대한 사실의 증명일 뿐이지 네. 빌려줬는지 그냥 줬는지 투자인지 거기에 대한 증명은 없거든요. 그럼 거기다 빌려줌 이렇게 그건 내가 입금증이- 일방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은 민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럼 형사는 걸었어요? 형사는 또 이게 차용증도 없는데 어떻게 걸어요? 그게 소송 걸어온 게 1년 전이라서요. 아. 형제지간에는 친거죄가 적용되거든요. 재산범죄는. 그럼 6개월 미만. 6개월 안에 범인을 안 때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1년이 네. 지났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분께서 꼭 언니를 처벌하고 싶어 했는데 네. 그거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항소 지금 한다고 그렇군요.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네. 너무 모르더라고요. 실제로 정말. 입금증 하나만 믿고서 그냥 전혀 권리 보호를 못 받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 가장 기억에 남던 사건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기범. 예. 되게 말씀해 많은데요. 주신다면은요. 네. 그 중에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그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이름을 아주 길게 그 만들면은요. 그 중에 이제 긴 이름 중에 한 글자만 틀리면 완전히 네. 별개 법인이거든요. 아, 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금강산 ENC 코퍼레이션 이렇게 네. 이름을 짓고요. 또 하나는 주식회사 금강산 CNC 코퍼레이션 이렇게 딱 한 글자만 다릅니다. 네. 딱 두 개를 설립한 다음에 이제 네. 피해자한테 실제 사건인데요. 피해자한테 이제 컴퓨터 부품을 납품을 해달라 그러면서 자기 이제 빌라를 근저당권 설정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서 물품 공급 계약서에는 그 공급받는 사람이 주식회사 금강산 ENC로 돼 있고요. 네. 근저당권 설정하는 그 빌라에 거기에 채무자는 주식회사 금강산 CNC 코퍼레이션 완전히 별개 법인으로 채무자가 전혀 다른 저희 사람. 한 글자만 달라도요. 네. 그리고 나서 한 2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을 받았는데 네. 이제 대금을 안 주니까 이분이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하려고 딱 봤는데 네. 경매가 안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나중에 글자가 하나 틀려서 네. 완전히 다른 법인입니다. ENC하고 CNC는 완전히 다르니까. 다르다. 그럼 만약에 E가 영어로 E였는데 한국어로 네. E. 그것도 완전히 별개죠. 그것도 별개예요. 그래서 이걸 확실히 알려면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네. 법인은 법인 고유번호가 예, 있죠. 법인 등록번호가 등록번호, 있습니다. 네. 그 등록번호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또 별개에 똑같은 그래요? 이름이라도. 예. 네. 그러니까는 그걸 정확히 하여튼 이름이 길면은 긴장하시고 금강산만 보면 안 되는 네, 거군요. 네, 일부러 길게 지은 알겠습니다. 거니까요. 네. 근데 지금 그 아까 대부분 500만 원 전후에서 예, 이렇게 예. 좀 한다고 하지만 해가 갈수록 그 피해 금액도 천정부지를 치솟고 있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점점 늘고 있는데요. 작년에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그 범죄 분석에 따르면은 네. 피해 금액이 1억 원 초과하는 게 6.8%밖에 안 됩니다. 네. 1억 원 이하 사건이 93% 정도.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체적으로 그 피해 금액은 점점 커지고 있는 커지고 거죠. 있죠. 왜냐하면 경제 네. 수준이 올라가고요. 네. 이렇게 사기죄가 점점 만연하는 거, 이렇게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갖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게 저는 변호사님?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첫째는 뭐냐면 네. 사기치면 무조건 이익이 된다는 그 시스템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문화 자체가 말로 하는 문화, 문서에 하는 거에 또 익숙하지 않다는 거.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돈이 도덕보다 중요하다는 이 사람들의 어떤 인식의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가 네. 무조건 이익이 된다는 거에 보면은 이게 네. 단계별로 보면은 이제 고소 단계에서 보면은 사기 피해자들이 고소하는 게 그 형사정책용으로서 또 설문을 돌린 건데요. 25.8%만 그 고소를 합니다. 네. 일단 사기치면 다 차명으로 빼돌리고요. 네. 고소도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하니까 네. 쉽게 풀어서 사기꾼이 1명, 10명을 상대로 1억 원씩 사기치면은 네. 그 한 7억 원 정도는 뭐 다 차명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이게 남는 게 되잖아요. 네. 뺏길 염려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고소를 하더라도 네. 이제 기소되는 게 한 20% 조금 넘습니다. 이제 경제사범 전체에 대해서는 24.8%지만 그 중에 사기가 차지하는 게 20%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다 형량이 너무 낮다는 형량이 얘기가 낮죠.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네. 그 비교를 해보면은 2018년도에 베트남하고 비교해보면은 취업 사기를 갖다가 8억 6천만 원 취업 사기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베트남에서? 예. 네. 예. 근데 그게 무기징역형이 나왔는데 네. 그 같은 해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취업 사기를 한 게 피해 금액이 4억인데 시형 3년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 더 놀라운 건 미국하고 비교하면은 네. 법 체계가 다른 것도 있지만은 네. 6천억 원 그 보험 사기친 그 미국의 숄람 와이즈라는 사람이 네. 징역 845년이 선고됐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2017년도에 네. 제2의 조이팔이라고 그 아이디어스 홀딩스 그 대표가 그 다단계 사기친 게 있는데 네, 네. 그 1만 명을 상대로 1조 원 사기쳤는데요. 예. 고작 징역 15년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집행 단계를 보면은 지금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양형 기준을 보면은 네. 300억 원 피해 금액이 넘어가면은 네. 그 일반 사기인 경우는 기본 기간이 6년에서 10년 사이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걸 쉽게 풀었으면은 네. 300억 원이니까 10년이면 1년마다 3억씩? 30억씩 버는 거죠. 아, 300억이면 네, 네. 30억씩.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으면서 너무 행복해합니다. 이게 퇴직금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차명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절대로 네. 뺏길 염려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네, 말만 게 이제 하고 문제인 문서 써달라고 거고. 하면 화내고 막 이러거든요. 네. 아까 그 도덕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건 무슨 그건 이제 말씀이셨어요? 그 2019년도 그 아니, 형사단 돈이 도덕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그 한 5천 명을 상대로 이제 설문을 돌렸거든요. 한 10억이 생긴다면 한 1년 정도 교도소 갔다 와도 좋으냐 그랬더니 40.1%가 그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좀 문제죠. 네. 근데 사기 범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재범률이 참 높은데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또 피해 금액을 잘 돌려받지 못하는 게 참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좀 주세요.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못 돌려받으면은 일단은 이제 증거를 일단 확보를 해야죠. 네. 증거를 확보하고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려면 돈 돌려받는 건 일단 민사소송을 해야 됩니다. 네. 형사처벌하는 건 국가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민사소송을 하려면 일단 재산이 있는지 봐야 되고요. 재산이 없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형사처벌될 상황이 돼야 이제 형을 깎기 위해서 합의금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속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확보해야 되고 만약에 그 상대방하고 지금이라도 소통이 된다면 그 당시에 돈을 빌려갈 때 가져갈 때 했던 약속을 녹음을 한다든지 그걸 네. 증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양형제 기준 우리가 좀 너무 낮아서 예, 그게 이렇게 자꾸 재범률, 재발률을 높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논의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가닥을 잡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그 언론에 발표된 거에 보면은 그게 그 조직적인 사기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이 300억이 넘으면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발표된 걸 쭉 보니까 네.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넘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가 돼 있지 그 밑으로 그 밑에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작은 액수가 거의 다 모여 그게 있다고 93%가 하셨잖아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내년 3월에 확정되고 뭐 공청회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오히려 그 서민들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는 그 아까 1억 원 이하 사건들이 93%인데 오히려 네. 그런 부분에 지금 기존의 형량보다 한 2배나 3배 올려버리면 네. 굉장히 이 좀 그 사기꾼들이 위축이 들어서 사기가 많이 예방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개정을 하는데 정말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그렇죠.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예. 했습니다. 예. 그러니 지금은 이제 법은 법대로 개정 절차를 밟아가지만 우리는 항상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예. 누구나 언제든지 이 사기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만났던 사기꾼들 만나고 싶었던 건 아니시지만 수사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셨잖아요. 조사하면서 계속 저를 물어봤습니다. 그 눈을 보면 사기꾼 같은지 뭐 인상을 보면 어떤지 아니면
뭐 그런 유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감별 리스트 예, 뭐 이런 거 예. 있나요 혹시?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그 현직 검사 생활 33년 플러스 변호사 생활 합쳐서 35년을 녹여서 네. 사기꾼 감별 체크리스트 31가지 31. 특징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래서 상담할 때도 쭉 얘기를 제가 그분이 사기당했을 때 심리라든지 뭐 네. 처음에는 깜짝 놀래더라고요. 31개를 다 말씀하실 수는 없고 몇 개만 좀 말씀해 주시면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네. 너무너무 미안할 정도로 잘해주고 목적이 달성되면 연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거래할 때 일단 경계를 하기 때문에 경계의 네. 벽을 허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이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 그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네. 일단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경계가 무너지면 이제 금전으로 이제 처음에는 또 일부 빌려가서 잘 갚는데 네. 일단 그게 잘 되면 이제 큰 돈을 이제 요구해서 이제 사기를 치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이 소시오패스들 중에 상당수가 사기꾼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약속을 무단으로 안 지키는데 네. 2번까지는 뭐 실수로 할 수 있지만 3번 정도 안 지킨다. 이거는 100% 소시오패스고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거래하면은 네. 100% 당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무시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뭐 인맥 자랑을 또 되게 많이 합니다. 아. 그런 사람들은 되게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많은 경우에 이제 이거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비밀을 네. 유지해라. 그리고 항상 좋은 점만 장밋빛 미래만 얘기합니다. 투자하면은 파격적인 고수익이 난다든지 네.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다급하게 재촉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급하면은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하거든요. 네. 다급한 거는 그 사기꾼 지가 다급한 거지 내가 네. 다급한 건 아닌데 그 네. 파이에서 말리면 지금 안 하면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 네. 아니면 지금 내가 너무 필요해라든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느 그 상황을 잘 아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단 목적이 달성되면 이제 네. 계속 미루고. 어쨌든 31개는 이제 책을 보면 제가 알 수 예, 있을 예, 것 예. 같고 그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기가 사실 되게 좀 어렵죠. 아는 사이에 좀 예.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써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써달라고 했을 때 표정이 변하거나 안 써준다면 빌려주지 말아야 되는 그렇죠. 거죠. 뭐냐면 네. 돈이 필요한 건 상대방이 필요한 건데 네. 그 최소한도 자기 주민등록 차용증을 안 써주겠다는 얘기는 이렇게 떼먹겠다는 얘기죠. 뭐 화내고 막 과거를 들먹이면서 너와 나 사이에 이럴 그렇지 수가 이럴 있어. 수가 있냐? 근데 실망이다. 난 너를 너무너무 잘해준 거 잘 알지 이러면서. 아까 그 언니 동생과 9천만 원은 못 쓴 건 당연히 그래서 못 쓸 그렇죠. 거고 돌려받지 못할 거란 생각은 꿈에도 못 하고 했을 못했죠.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건 참 그러네요. 그 사기 예방 솔루션 이제 그 책을 검사 시절에 쓰셨는데 다시 또 업데이트를 최근에 금년 2월 달에 하셨다면서요. 이제 개정판을 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이제 책에 써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네.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바뀐 그 법이라든지 네. 어떤 수법들을 많이 넣고요. 제일 중요한 건 증거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차용증도 기존에 있던 이런 민사에 초점 맞춰진 차용증이 아니고 네. 상대방이 물어와야 됩니다. 돈을 어디다 쓸 건데를 묻는다든지 네. 어떻게 갚을 건데 이런 걸 물어서 그 차용증에다 그걸 담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담고 네. 반드시 계좌로 넣어줘야 그 돈에 근데 추적이 어디에 쓸 거라는 것과 어떻게 갚을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네. 근데 그대로 안 했으면 그게 그렇겠죠. 사기가 그 용도 된다는 사기. 거예요. 예. 대법원 판례가 용도 사기. 용도 사기가 뭐예요? 돈의 그 사용처를 속이면 아까처럼 이제 계약서 그러니까 뭐 땅 계약금으로 쓸 거니까 빌려줘 그래 놓고 그걸 네. 자기 빚 갚는 데 쓰든지 뭐 생활비로 써버리면 네,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가 땅 계약 하는 게 그걸 아니고 딴 데 하는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빌려줬다. 아, 네. 그게 이제 기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최소한도 차용증에 이제 그걸 달면 CCTV를 단다고 제가 표현하죠. 그리고 반드시 추적이 되도록. 네. 실제 사건에서 이제 그 추적이 돼가지고 처벌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근데 대부분은 그걸 못 밝혀서 만약에 그게 이제 밝혀지지 않으면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을 조사해야 되는데 네. 대체로 그건 다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기를 당했다고 인지를 해서 이제 급히 신고를 했을 때 출금 정지를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이스피싱인 경우는 네. 출금 즉시 계좌 지급 정지가 되는데요. 네. 지금 안 되는 게 이제 그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 투자 리딩 사기 같은 거. 왜 안 이건 되는 왜냐하면 거죠? 네.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르면 네.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투자 리딩 사기는 그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냥 속아서 주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네. 로맨스 스캠인 경우는 뭐 통관비가 필요하다든지 뭐 어떤 뭐 대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재화나 용역을 가정한 거라서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까지 허용하면은 네. 일반 일반 사기하고 한계가 모호해지고 이걸 악용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입법 발의가 됐는데
그게 그냥 무산돼 버렸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계좌를 묻고 네. 그다음에 소명자료를 내면은 신속히 풀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이게 좀 피해가 지금 너무 지금 많이 발생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게 보면은 보이스피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로맨스 스캠이라든가 이런 거 리딩방이라든가 이런 건 리딩 투자 사기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예, 주로 많다고 주범들이 하더라고요. 해외 그러니까 그런데 그 너무 접속을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너무 많이 타고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특히 네.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친구 이렇게 들어올 때 좀 긴장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짧은 기간에 애정을 빙자해서 돈을 요구하면 그건 무조건 그 사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을 달라는 거는 사랑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얼굴도 모르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좀 네. 너무 위험하죠. 그래요. 네. 금융권 차원에서는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대책에 예.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계좌 돈 보낼 때 네. 메모하는 거 증거가 안 되냐 그러는데 그건 네. 일방적으로 성계라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단순한 메모를 이제 증거로 우리가 성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어떻게요? 그게 계좌 이체할 때 네. 단순히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에스크로 계좌처럼 네, 네. 그게 일단 우리가 중고 물품 팔 때 팔겠다고 올리면 저쪽에서 한다 이체되는 그러면 거죠. 네. 제3자 계좌로 돈을 넣고 네, 네. 그걸 보고 내가 물건을 보내면 물건을 받아보는 사람이 확인해보고 오케이 하면 결제가 되듯이 네,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우리가 계좌 넣을 때, 이체할 때 은행을 통해서 제3의 어떤 공인기관, 나이스라든지 통해서 네. 피해자한테 가면은 금액 플러스 그 어떤 비고란의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쓴 거를 상대방한테 가게 그렇죠. 되면 상대방이 오케이 하면은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은행에서 결제가 되도록 하면 결국은 이제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네. 상대방이 인정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메모가 상대방의 승인을 통해서 증거로 성격되는 거죠. 이건 네. 금융권에서 채택을 해주면 이건 엄청난 그 사기 예방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차용증 받기도 어려운데 네. 이건 제가 이제 증거 이체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네. 이거를 활용하게 되면은 네. 간편하게 어떤 증거를 확보하게 돼가지고 네. 사기꾼이 사기칠 그런 엄두를 못 내게 되는 거죠. 어떤 시스템 상으로 이거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그 거니까.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이 그래서 거기 이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급 정지 이런 게 좀 예, 바로 신속히 어렵다고 안 되는 거죠. 말씀하셨지만 예. 그래도 뭐 투자 리딩 사기라든가 로맨스 스캠 같은 거는 정말 조직적이고 피해자가 많이 있을 수 있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뭔가 즉시 계좌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지 예, 해야 않을까요? 되는데 네. 지난번 국회에서 그냥 무산되어 버렸죠. 네. 그래요. 저는 이제 쓰신 책이라든가 이제 예. 유튜브 이런 거 통해서 봤는데 그 예방책 5가지, 사후 대책 3가지에서 뭐 오산불고기 뭐 제가 이런 읽어줬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 끝으로 좀 해주실까요? 예, 8가지 행동 지침인데요. 네. 첫 번째 항상 거래할 때는 상대방 말을 합리적인 의심 차원에서 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용을 확인해야 되고요. 네. 또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만남에서 좀 이상하다, 나한테 해를 끼칠 사람 같다 그러면은 경계권을 놓지 말아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파격적 고소익 보장, 이거는 대부분 사기다. 뭐 아닌 세상에 경우도 공짜 간혹 있지만 없다. 공짜는 네. 없다. 그다음에 반드시 거래할 때는 증거를 남겨라. 네. 특히 아는 사이일수록 증거를 남겨야 그 네. 아는 사람 그 사이 어떤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니까요. 그리고 네. 다운 계약서 이런 거는 가급적 받지 말아야 되지만은 다운 계약서를 받을 때는 상대방한테 이게 진짜 계약서가 아니고 다운 계약서라는 걸 확인증을 하고 서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네. 실제 이것 때문에 발생되는 사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5가지고 3은요. 사문 이제 네. 그거죠. 사후 대책인데요. 네. 사기당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네. 일단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계속 오늘 줄게 내일 줄게 질질 끌게 되면은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끌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사기가 확실하면 신속히 고소를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게 친고죄 아까 네. 그 친척 간에 친고죄 그 범인을 안태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되는 거 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상 합의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네. 어렵게 수사해서 무혐의로 온 걸 갖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네. 한 푼도 안 받고 뭐 공증을 해주니까 고소 취소한 사람이 있는데요. 공증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네. 돈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쨌든 나한테 피해금이 일부라도 들어와야 네. 취소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법무법인 민의 임채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현명한 투자자로 레벨업 할 수 있는 시간, 시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각을 키우고 또 투자 전략을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휴에 이제 국내 장은 쉬지만 미국 장은 계속 열릴 텐데요. 또 연휴 직후에는 미국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바로 열리지 않습니까?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금부터 이제 관심이 가는데요. 좀 전망을 해주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이제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근데 굉장히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2년 6개월 만에 이제 끝나면서 이제 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이제 기조로 바뀌게 될 텐데, 어쨌든 그동안 이제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연준의 목표는 물가 잡기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세게 올렸는데, 이제는 누구도 물가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죠. 우리 한국도 2%까지 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경기다 보니까 네. 최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사실 좀 냉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준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 고금리를 유지할 명분이 좀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FOMC가 이제 또 하필 바로 또 열리게 되는데, 네.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할 걸로 일단 보여지고, 다만 이제 금리 인하를 한 번에 세게 할 건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는 시작이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금리 인하가 시작됐을 때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건 지난 2년간의 흐름과 이제 다른 흐름이 펼쳐지겠죠. 이제 첫 번째가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의 달러화가 워낙에 강했는데, 이 미국의 달러화가 최근에 조금씩은 약해지고 있는데요.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하된다면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질 것 같고, 이렇게 달러가 좀 떨어지게 되면 변화가 생기는데, 과거에도 신흥국 경기가 좀 좋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신흥국 소비가 살아나는 이유가 수입 물가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달러화를 가지고 이제 수입하는 물건 값이 지금 좀 낮아지게 되니까, 달러가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신흥국 소비를 이제 올리게 되고요. 또 거기다가 네. 금리가 떨어지면 소비가 이제 늘어납니다. 네. 소비 여력이. 근데 이건 염두에 두실 게, 금리 인하 한다고 바로 효과가 나오는 건 절대 시차가 좀 아니고 있겠죠.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내년부터는 좀 금리 인하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우리 한국도 좀 내수가 너무 안 좋은데, 아마 한국은행은 11월에 아마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 적어도 한 2분기부터는 한국도 네. 그 효과가 조금씩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또 한 가지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줄어들게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기업들의 이익률이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도 역시 시차는 좀 존재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엔화가 좀 너무 강하게 올라가는 건 좀 좋진 않죠. 우리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한번 난리가 난 적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속도가 네. 늦으면 괜찮아요. 네. 천천히 엔화가 오르면 네. 시장이 적응하는데, 너무 이제 급하게 오른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일본의 엔화는 앞으로 꾸준히 조금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달러랑 이제 반대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게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어쨌든 이제 이 금리 인하 효과로 인해서 소비 경기가 조금 개선되고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올 추석 이후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면 아무래도 미국 대선일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 중에서. 일단 그 두 후보의 정책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꽤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살펴보고요. 이게 이제 국내외 증시, 경제, 뭐 기업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대선 이벤트라는 게 그거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일단 이제 가장 큰 정책이 좀 다른 게 세금 정책이 좀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해리스는 법인세 인상하자. 지금 법인세 최고세율이 지금 일단 21%까지 낮춰졌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35%까지 올리자.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네. 100만 달러 이상 버는 소득에 대해서 자본 이득 세율까지 28% 부과하겠다. 해리스가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월가가 지금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는 긴장을 하고 있죠. 기업들은 사실 세금 올라가니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예. 대신에 중산층이나 뭐 건설업자 세제 혜택은 좀 주자. 네.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TCJA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어쨌든 이제 그
세금을 줄이고 네. 고용을 이제 창출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네. 요걸 2017년에부터 시행을 해서 한마디로 법인세율을 낮춘 거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더 연장하자. 아예 영구화해서 법인세를 계속 낮추자. 이런 좀 정책이고 법인세율을 21%에서 15에서 20%대로 더 낮추겠다라는 이제 정책을 또 언급을 했고 네. 대신에 여기서 이제 구멍이 생기잖아요. 세금 때문에. 세금이 이제 비니까 네. 그거를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부과해가지고 예, 아니면 또 외국산 전체 제품에 10% 관세 부과하겠다. 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최근에 나왔던 뉴스인데 이건 정말 공포스럽다. 달러화를 버리는 나라가 있으면 100% 관세 부과해버리겠다. 트럼프 전 그런 얘기까지 좀 굉장히 좀 약간 협박스러운 네. 좀 그런 멘트들을 하는데 네. 관세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좀 세금이 비는 부분, 자국의 세금이 비는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좀 다른데 어쨌든 이런 정책에 따라서 미국 증시에는 트럼프가 되는 게 좀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법인세가 줄어드니까. 네. 다만 한국 증시에는 해리스가 좀 유리한 게 네. 트럼프가 되면 관세를 좀 많이 부과해야 되니까 한국 기업들 입장에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네.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네. 세금 정책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TCJA가 Tax Cuts and Jobs Act에서 네, 이게 맞습니다. 이제 2017년에 도입됐던 것 같은데요. 네. 상속 증여세 공제를 많이 이제 늘렸다가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25년도에 이제 끝나는데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거 연구하자 그냥. 네, 네. 예, 근데 이제 해리스 부통령은 다시 올리자 법인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좀 비교를 예, 해볼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산업 및 외교 정책인데, 요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해리스 이제 부통령이 만약에 되게 되면, 이제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태양광 지금 투자를 많이 해놨잖아요, 미국에. 보조금 계속 받고 네. 그냥 우리가 기업들이 그냥 스케줄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친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이니까 친환경 산업한테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을 때는 지금 IRA 법안 폐지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면 보조금 주지 말자. 네. 이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기에 투자를 굉장히 지금 많이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불확실해질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전기차도 있고 어쨌든 2차 전지도 있고 친환경 투자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책 자체가 네. 화석연료에 되게 좀 우호적이잖아요. 네. 친환경은 좀 나중에 하자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기업들한테는 조금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원자력이라든가 전통 에너지, 화석 에너지는 굉장히 장렬하고 있고 특히 천연가스 원유 개발을 좀 많이 해가지고 에너지 공급을 늘리자. 네. 이게 정책의 하나의 목표인데 이게 에너지 공급을 늘리면 이 부분은 또 우리나라한테 좋을 수 있는 게 유가가 떨어집니다. 원유 공급이 네, 늘어나니까 네, 그럼 이제 네. 물가는 안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장점은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 조선이나 우주항공, 석유화학 같은 그런 이제 기업들한테는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누가 되든 간에 공통 분모는 원전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초당적으로 지금 계속 규제 완화하는 것 같고 우주항공이나 또 인공지능 방산, 특히 방산 쪽에서는 얼마 전에 그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에 미군 함정이 하나 왔더라고요. 네. 미군 군함을 수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네. 보통 이제 자국이 하거든요. 아, 한국까지 와서 우리가 수리를 해준다고요? 네, 한국에서 오. 창정비라고 하는데 아. 미국이 이런 능력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군함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 입장에서 누가 돼도 이거는 사실 초당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군함 쪽에서 뭔가 좀 수요도 있을 수 있다. 아, 요즘 우리 이제 한국 증시를 보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다른 나라 좋을 때는 같이 좋지 못하고 나쁠 때는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것 같고 좀 무기력하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더군다나 이제 금투세 이슈가 계속되고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또 좀 증시가 어떻게 변할지 시장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소액주주분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뭐 세금 있는 곳에 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내는 거야. 당연한 건데. 네. 돈을 벌게 좀 만들어 달라 먼저. 이게 먼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돈 워낙 벌 만큼 벌면 내겠다는 거예요? 네, 돈을 일단 벌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보다 미국 주식은 세금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미국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미국은 꾸준하게 주가가 올랐는데 그 가장 큰 배경이 주주환원을 네. 되게 잘해주잖아요. 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많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잘 안 됐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가장 가까운 사례로 예전에 있었던 그 LG화학의 물적 분할 사태. 네. 이게 이제 해외에서도 굉장히 놀랄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주주 가치가 많이 훼손됐는데 이런 것들을 견제할 장치가 사실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정부가 밸류업 정책도 하고 네. 의도는 되게 좋습니다. 부동산에 너무 쏠렸던 자산을 일단 그 자본시장으로 물꼬를 터서 정상화시키자. 그렇게 해서 양극화를 해소하자. 너무 우리 한국의 전체 자산의 대출까지 합쳐서 80% 정도가 부동산에 너무 집중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좀 바꾸겠다는 거니까 네. 그러려면 이제 자본시장이 어쨌든 주식시장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좀 금투세라든가 세금 부과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조금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그런 환경이 전혀 조성 안 됐는데 자꾸 이제 세금부터 너무 부과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 증시도 침체되고 실제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결국엔 좀 선후 관계가 좀 바뀌다 보니까 시장을 떠나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정부나 여당, 야당 또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좀 한 번 더 귀담아 들으시고 좀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아직은 해결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이게 결론이 날 때까지는 조금 더 이 주식시장의 부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 하면 이제 몇 개로 좀 압축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글쎄요 2차 전지 이런 쪽에도 관심을 네. 가져볼 만한 건지 어떤지요? 근데 이 세 개 업종이 우리나라에 제일 크니까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데 반도체는 첫 번째 너무 부진한데 다만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된 건 맞고요. 이게 빠진 이유가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좀 끝나가는 거 아니냐. 고점론이 네. 좀 있는데 내년에 새로운 AI 기기도 많이 나올 거고 아직 AI는 초기 국면인데 네. 너무 이제 시장이 좀 그 AI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고점론이 좀 너무 빨리 나온 게 아닌가. 근데 삼성전자는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오른 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니까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네. 이걸 깨려면 삼성전자 스스로가 증명해줘야 되겠죠. 뭐 네. 실적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주가는 저는 좀 과매도됐다. 그래서 지금은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어느 시점에서 한 4분기 이후부터는 좀 회복되지 않을까 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 업황을 본다면 지금은 좀 기다리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두 번째가 2차 전지인데 최근에 2차 전지는 좀 분위기가 좀 괜찮아요. 또 반대로. 왜냐하면 작년 이제 7월부터 올해까지는 너무 안 좋았는데 너무 나빴죠. 예. 네. 근데 이제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저점에서 한 20%나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근데 핵심은 그겁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올라가려면 흔히 캐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네.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야 되겠죠. 예,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다행이긴데 기아의 EV3도 그렇고 네. 저가 전기차가 상품성이 다 좋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청라에서 화재 사고 났지만 기아 EV3도 판매량이 괜찮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상품성이 좋으면 시장의 우려를 딛고 어쨌든 전기차가 판매가 되니까 네. 결국 이런 그 전기차들이 많이 나온다면 우려는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에 테슬라의 2만 5천 달러짜리 전기차 모델 2가 나오니까 네. 그것까지 연결이 되니까 뭐 여러분들이 2차 전지도 여기서 나쁘게 보기보다는 조금 더 한번 기대감을 갖고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은 바이오인데 바이오는 사실 또 좋았죠. 올해 사실 8월에 워낙 또 좋았던 업종인데 네. 저희도 많이 다뤘지만 그 유한양행의 그 FDA 승인이 굉장히 저는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폐암 치료제 승인 받고 네, 네.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근데 계속해서 그런 이벤트가 이어질 것 같고요. 또 금리 인하도 있고 또 경기가 안 좋을수록 이런 우리가 약은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경기 방어주로 항상 경기 방어주라고 방어주예요. 네. 이 제약주를. 네. 왜냐하면 약을 안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라서 또 거기에 미국 정책 수혜 생물보안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네.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도 중국을 계속 규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계속 저는 바이오는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